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어제 프랑스 대선 1차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도신당의 마크롱 후보와 극우정당의 르펜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이번 프랑스 대선은 단순히 어느 한 유럽 국가의 대선이 아니라 미국과 서유럽 중심의 세계 질서를 근본부터 뒤흔들 수도 있는 선거로 평가받았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는 유럽연합의 해체, 나아가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해체가 현실화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국제적 세력 균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도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텐데 우리 대선 토론에는 단 한 번도 이 주제가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대선판에는 세상에 미국과 북한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와 가장 빠른 인터넷 환경으로 전 세계와 실시간으로 연결된 이 나라가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다음 정부는 지구에는 240여 개의 나라가 존재하고 우리는 그들 모두와 함께 세계의 일부라는 그런 인식의 지평을 가진 정부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세계관은 너무 좁고 작고 후집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오늘 오프닝을 해보니까 평상시 정도에서 한 중간 정도의 컨디션이네요. 나쁘지 않으신 걸로. 중간 정도. 어제 오프닝은 제가 이제 메모를 해놓고 이제 오프닝을 한단 말이죠. 오프닝을 하다가 잊어버리고 막 그런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제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오프닝은. 자, 오늘도 어제 후보들이 어딜 가서 무슨 말을 했는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예. 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천안을 방문해서 안희정 지사 지지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문재인 다음에 안희정을 부탁드려도 되겠냐라면서 안 지사의 부인과 아들에게 감사를 표한 뒤에 차례차례 포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도 했죠. 네, 그렇죠. 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겨냥한 비판도 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준비된 국정운영 세력과 불안한 세력 간의 대결이다라고 규정하면서 국회의원 40명도 안 되는 미니 정당이 국정을 감당할 수 있겠냐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자, 이제 성남에 가면 문재인 다음은 이재명을 부탁해도 되겠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원래 대선 후보들이 그 지역에 가면 다 이런 얘기 합니다. 예. 자, 일단 컷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엔 문재인 미는 게 안희정 미는 거다. 맞습니까? 이번엔 문재인 돼야 안희정에게 길이 열린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 문재인 다음에 안희정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다른 동네 가면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대선 후보들은. 자, 2번 후보 일정도 한번 짚어볼까요?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네, 홍준표 후보는 강원도 원주 갔습니다. 거기 가서 그제 토론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냈는데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 모두에 대한 공약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어린애처럼 신경질 낸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는 진드기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단 컷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디 안철수 토론하는 거 봤죠? 네. 그 초등학교생, 초등생 출신입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투정 부리고 어린애처럼 말이야 신경질 내고 이번 주 지나가면 홍준표 문재인 대결 구도가 그렇게 될 겁니다. 홍준표 후보는 그걸 원하겠죠. 예. 네, 숨은 표심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자신이 보는 여론조사는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샤이 홍준표 있다고. 이 샤이표는 다들 주장해요. 예. 문재인 후보만 제외하고 다 샤이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표현을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샤이 홍준표, 샤이 안철수는 표현으로 등장했고, 그리고 유승민 후보도 그런 맥락의 얘기를 계속하죠. 예.
숨어 있다 아직도. TV 토론을 거듭할수록 표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샤이에 해당되는 표현을 쓰지 않는 후보는 심상정 후보밖에 없는데 심상정 후보도 맥락적으로는 이제 유사한 얘기를 하죠. 1등 후보를 제외하고는 다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1등이 내가 아닌 이유는 숨어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자, 홍준표 후보는 요즘 안철수 후보를 많이 공격하네요. 네, 자신의 표를 많이 가져갔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겠죠. 다음 3번 안철수 후보는 어디로 갔나요? 어제 호남 갔습니다. 목포를 찾아서 목포의 눈물이란 노래도 부르기도 했는데요. 박지원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 지도부도 총출동했습니다. 안 후보는 호남 지지 강하게 호소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 정신 이어받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DJ 정신, 호남 정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컷을 들어볼까요? 네, 죄송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IT 강국 만들어 20년 먹거리 만드셨습니다. 20년 새로운 먹거리 김대중 대통령처럼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김대중 정신이고 호남 정신 아니겠습니까? 네. TV 토론보다 연설을 할 때는 충분히 연습이 된 것 같아요. 이 목소리로 하는 게. 자신의 목소리인 것처럼 점점 좀 더 자연스러워지네요. 예. 호남으로 총출동을 했군요. 네, 공식 선거운동 시작하고 두 번째 호남행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토론회 이후에 지지율 발표가 된 적은 없는데, 토론 이후에 지지율이 혹시, 빠질까봐 호남부터 챙긴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하여튼 목소리는 많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이 목소리에 대해서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토론, 그러니까 연설의 내용 이전에 거기서부터 부자연스럽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부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자, 호남에서 김대중 정신을 얘기했고 유승민 후보는요? 네, 유승민 후보도 강원도 찾았습니다. 그래서 안보 경제 전문가 이미지 내세우면서 지지 호소했습니다. 자신은 국회 국방위를 8년 동안 하면서 대한민국 안보 문제엔 누구보다 자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꼼짝 못하게 할 자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또 평생 경제공부해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할 근본적인 조치 취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컷을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을 8년을 하면서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잘할 자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꼼짝을 못하도록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들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유승민 후보는 이제 이 국방위원장 출신이었다는 거 하고 차별점을 안보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토론회 때 이 점을 반복해서 강조하는데 뭐 강조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그거밖에, 왜냐하면 이분은 사실 경제 전문가란 말이죠. 애초에. 근데 이제 안보에 방점을 두고 계속해서 자신 이미지를 어필하다 보니까 컨텐츠가 굉장히 많은 분인데 컨텐츠가 그거밖에 없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근데 지역 요새 가서도 계속해서 안보 문제에 포커스를 두네요. 예, 또 강원도이다 보니까 그런 면을 좀 더 강조한 면이 있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심상정 후보. 네, 어제 오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찾았습니다. 해고된 지 8년 만에 복직하는 노동자들을 환영하는 자리였는데 여기서 해고 노동자의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 강화하겠다 강조했고요. 또 자신이 노동이 당당한 나라 주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곡기를 끊어가며 싸우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그 자기 정체성이 가장 확실한 후보인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예. 정확하게 자신이 정확하게 주장하고 하는 바와 같은 맥락이 통하는 유세 현장만 계속 다니고 있고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자, 이야기 먼저 컷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정례곡법이 아직도 엄존한데 그 악법을 여러분들이 뚫었습니다.
대단한 분들이고 제가 캐치플레이즈 만든 게 노동이 당당한 나라인데 노동이 당당한 나라의 그 역사를 세우는데 사용자분 여러분들의 투쟁이 아주 귀한 소중한 역사적인 일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심상정 후보까지 짚어봤고요. 심상정 후보도 사실은 유승민 후보만큼 메시지가 일관되는데 유승민 후보의 안보는 홍준표 후보하고 이미지를 나누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만 이 메시지를 계속 내는 정체성 강한 후보로 포지션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다른 뉴스도 좀 짚어볼까요? 하도 요새 이 후보들 뉴스만 많이 돌아가지고. 네, 물론 대선 관련된 뉴스이긴 한데 못 전해드린 게 있습니다. 그제 민주당은 송민순 전 장관의 기존 주장을 뒤엎는 2007년 당시 청와대 문건 공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송 전 장관은 다시 한번 반박을 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에게 썼던 자필 편지 공개한 겁니다. 2007년 11월 달에 쓴 편지에는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에 기권할 경우 보수 야당의 공세가 우려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민주당은 송 전 장관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또 반론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선거 기간에는 특히나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이런 공방이 깔끔하게 해결되는 경우는 전혀 없어요. 이제 각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자기 후보의 해명만 귀를 기울이게 되죠. 상대방의 주장보다는. 그래서 이 논란은 선거가 끝나야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정리가 될 것 같고 지난 NLL 때처럼 선거가 끝난 이후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어느 주장을 더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이야기를 쭉 논지를 전개할 수 있는데 대선 내에는 정리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수는요. 네, 또 바른정당은 어제 5시간에 걸친 의총 끝에 유승민, 안철수, 홍준표 등 비문재인 후보들의 3자 원샷 단일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총 후에 브리핑한 내용인데요. 하지만 지상욱 대변인,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 쪽의 지상욱 대변인은 다른 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유승민 후보는 3자 단일화에 대해서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바른정당 의총이 어제 있었다는 건 뭐 선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의총이 끝난 지가 벌써 12시간 정도 됐나요? 자정 가까이에 끝나긴 했는데요. 예. 그럼 뭐 최소한 7, 8시간 시작된 시간부터 12시간이고 정리된 입장이 나올 때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도 완전히 상반된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 후보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침묵으로 인정했다고 하고 후보 쪽에서는 그거 아니다. 언론 플레이다. 상반된 뉴스가 나와서 저희가 지상욱 대변인을 잠시 후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물론 지상욱 대변인은 후보 쪽 입장에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지금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원내대표의 발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의 공식 입장과 후보 입장이 다를 수도 있는 상황이라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리액션의 속도로 볼 때 약 0.5초에서 1초 정도 막아뜨고 있어요. 바로바로 안 나오고. 저희 멍한 상태로 봐. 어제 유사한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 다음 뉴스는요. 어제 최순실 씨 재판 열렸습니다. 뇌물 재판이었는데 장시호 씨가 증인으로 나와서 한 증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큰엄마로 불렀다라는 건데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그렇게 불렀다면서 집안이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시호 씨는 조서에서 큰집 엄마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누구냐 이런 최순실 씨 쪽 변호인 질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저도 이 뉴스를 보긴 봤는데 보면서 이제 뭐랄까요 자동으로 가족관계의 족보를 따져보게 되잖아요. 이게 장시호 씨 엄마 어머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큰엄마로 불렀다고 하니. 네, 최순득 씨가요. 예, 최순득 씨가. 이렇게 되면 아버지의 형제,
그렇죠? 보통은 아버지 형제 중 큰형의 부인을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렇죠. 그 집 네. 자체를 큰 집이라고도 부르기도 네. 하고요. 또 큰엄마라고 부르죠. 그렇게 해서 족보를 따져보려고 해도 족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게다가 이 큰엄마는 장시호 씨도 그렇게 부른다고 하니 예. 제가 시도해 보다가 이것은 그냥 상징적인 자기들끼리의 큰 집, 그러니까 가족 같은 관계였다라고 하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라고 하는 정도 받아들일 호칭 같고요. 게다가 사실은 근데 이렇게 되면 장시호 씨가 했던 말도 거짓말이었던 게 있는 거죠. 결혼식에 오지도 않았고 자기는 아주 어릴 때 빼고 본 적도 없고 얘기했는데 그건 아니었다는 거. 네, 국정감사 청문회 나왔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 진실을 말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죠.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최순실 씨 지금 재판이 한창 진행되거든요. 워낙 근데 대선 이슈에 다 묻혀가지고 이 재판 과정에서 재밌는 증언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렇죠. 예. 나중에 한번 모아서 저희가 정리할 텐데 어쨌든 어제는 이런 호칭이 등장했고 왜냐하면 장시호 씨하고 최순실 씨가 법정에서 같이 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공방이 왔어요. 그 직접 공방 속에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거 법정에서 마구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전해드리는데 관련 뉴스가 더 있죠. 네, 또 장시호 씨가 새로운 폭로도 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구속된 후에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집 2층에 비밀 금고가 있는데 그 안에 돈으로 정유라 씨와 손자를 키워달라 이런 부탁을 받았다라는 증언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경제적 공동체 아니냐 하는 근거가 되는 이제 증언일 수 있는 거죠. 보니까 이게 근데 어떻게 이런 그 정보를 주고받았냐 이게 참 재밌어요. 디테일로. 영화 같습니다. 네. 검사실에서 나란히 조사를 받다가 검사한테 물을 달라고 해서 따돌리려고 그런 그렇죠. 거죠. 검사가 네. 자리를 비우자 최순실 씨가 장시호 씨한테 메모로 간단하게 삼성동에 2층 방에 가면 유치원 그렇게 짧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동 2층 방 유치원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예, 예. 유주는 여기서 정유라 씨 아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못 알아듣으니까 다시 한번 검사에게 물을 달라고 하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삼성동 2층 방에 금고가 있는데 비밀 금고가 그 금고에 있는 돈을 꺼내서 딸 정유라와 그 아들을 유치원 보낸 돈으로 써라. 라는 얘기를 전해줬다는 거죠. 네, 속삭였다라는 속삭였다. 겁니다. 정말 영화 같습니다. 두 사람 다 구치소에 있다가 검찰에 불려갔을 때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핵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에 있는 비밀 금고의 돈이 실제로는 두 사람이 혹은 보다 정확하게는 최순실 씨가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는 돈이었고 그래서 경제 공동체로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게 이제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하나 나왔다는 거죠. 최순실 씨 다음 정권은 누가 되든 최순실 씨 비자금 회수팀이 아마 가동되지 않을 수 없겠다 싶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하나 정도 더 커버하고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 CBS 보도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변호인이 검찰 수사 와중에 혼자 죽지 않겠다라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주변에 하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제가 2주 전에 첩보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2주 전에 검찰 관계자들 만나봤더니 이런 얘기로 협박을 해서 검찰 내부 분위기가 흉흉하다. 예. 그래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우려가 내부에 있었다고 했는데 실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2주 지났지만 이제 그런 얘기가 잡힌 거죠. 어디 보도입니까? 네,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CBS가 오늘 아침에 노컷에서 보도했습니다. 보도했군요. 예. 그러니까 변호인단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 제가 2주 빠르다는 걸 좀 인정해 주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어제 프랑스 대선 1차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도신당의 마크롱 후보와 극우정당의 르펜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이번 프랑스 대선은 단순히 어느 한 유럽 국가의 대선이 아니라 미국과 서유럽 중심의 세계 질서를 근본부터 뒤흔들 수도 있는 선거로 평가받았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는 유럽연합의 해체 나아가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해체가
현실화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국제적 세력 균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도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텐데 우리 대선 토론에는 단 한 번도 이 주제가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대선판에는 세상에 미국과 북한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와 가장 빠른 인터넷 환경으로 전 세계와 실시간으로 연결된 이 나라가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다음 정부는 지구에는 240여 개의 나라가 존재하고 우리는 그들 모두와 함께 세계 일부라는 그런 인식의 지평을 가진 정부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세계관은 너무 좁고 작고 후집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오늘 오프닝을 해보니까 평상시 정도에서 한 중간 정도의 컨디션이네요. 나쁘지 않으신 걸로. 중간 정도. 어제 오프닝은 제가 이제 메모를 해놓고 이제 오프닝을 한단 말이죠. 하다가 오프닝을 하다가 잊어버리고 막 그런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제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오프닝은. 자, 오늘도 어제 후보들이 어딜 가서 무슨 말을 했는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예. 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천안을 방문해서 안희정 지사 지지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문재인 다음에 안희정을 부탁드려도 되겠냐라면서 안 지사의 부인과 아들에게 감사를 표한 뒤에 차례차례 포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도 했죠. 네, 그렇죠. 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겨냥한 비판도 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준비된 국정운영 세력과 불안한 세력 간의 대결이다라고 규정하면서 국회의원 40명도 안 되는 미니 정당이 국정을 감당할 수 있겠냐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자, 이제 성남에 가면 문재인 다음은 이재명을 부탁해도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원래 대선 후보들이 그 지역에 가면 다 이런 얘기 합니다. 예. 자, 일단 컷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엔 문재인 미는 게 안희정 미는 거다. 맞습니까? 이번엔 문재인 돼야 안희정에게 길이 열린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 문재인 다음에 안희정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다른 동네 가면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대선 후보들은. 자, 2번 후보 일정도 한번 짚어볼까요?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네, 홍준표 후보는 강원도 원주 갔습니다. 거기 가서 그제 토론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냈는데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 모두에 대한 공약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어린애처럼 신경질 낸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는 진드기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단 컷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디 안철수 토론하는 거 봤죠? 네. 그 초등학교생, 초등생 출신입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투정 부리고